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선거 4부 시작합니다. 4부도 역시 D-1 청기누설 특집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과 대담 이어나가겠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오늘뿐만이 아니고요. 내일 5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역시 대선 특집으로 1부는 제가 진행하는 방식으로 또 대선 특집 프로를 진행하고요. 2부는 7시 반 이후로 김재동 씨가 진행하는 2부 코너가 또 마련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자, 아까 3부에서 이야기했던 지역적 분석, 지역별로 분석한 거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K 이야기가 좀 남았는데 이은영 소장은 PK에서 이재명 후보 분위기가 좋다 아까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네. PK가 역대 대선 사례를 보면 대선뿐만이 아니고 총선도 그렇고 지방선거도 그렇고 민주당이 약간씩 우상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동안은 노무현, 문재인 다 이제 PK가 고향인 후보가 민주당 간판을 달고 나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TK가 고향이니까 과거보다 못 얻을 수도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 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부산 지역에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공항 문제라든지 아니면 부산 신항만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부산이 사실은 예전에 제2도시였지만 인구도 많이 줄고 인프라도 낙후되고 이러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상실감이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지역 발전이라든지 이런 건 민주당이 저희들이 꾸준히 계속 내왔고 뭐 고향 이 부분보다는 그동안 저희 당에서 계속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정도는 저희들이 충분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부산 어려운 지역입니다. 저희 입장에서. 왜냐하면 뭐 고향 얘기하셨지만은 저희도 그렇게 따지면은 연고가 없어요. 예. 그래서 특별히 윤석열 후보가 많이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물어봤을 때 사실은 그렇게 뭐 근거 있게 제가 반박할 수는 없는데 다만 지난 재보궐선거에서도 부산에서 저희가 압승을 했고 예. 뭐 공약 관련한 얘기, 이슈 많은 얘기 저희도 충분히 부산 시민들한테 호소를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정권 심판 여론에 어느 정도 부산 시민들께서 동의하시느냐 여부이지 그래서 고향 여부라든지 기타 등등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자, 오늘도 양 후보가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곳을 양쪽 후보가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양새인데 최근 들어서 윤석열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메시지가 좀 강하다, 워딩이 세다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좀 세시죠. 두 가지로 봐야 되겠는데요. 후보 개인의 어떤 캐릭터가 좀 작용한 건 있어요. 그동안에도 보시면은 뭐 꼭 검사여서 다 그랬다는 건 아니라 그냥 제가 이렇게 옆에서 봬도 단어 선택이 좀 강렬합니다. 아무래도 그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 확실한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고 두 번째는 선거 이제 본투표율이 다가올수록 투표율이 다가올수록 결국은 지지자들 한 명이라도 더 투표장에 가시게끔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 전략이에요. 그렇다면은 아주 강렬한 메시지로 저희 쪽 분들을 투표장에 나가시게 하는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세죠. 그리고 강하게. 그래서 나오는 게 정권 교체, 정권 심판 그러면서 이제 상대에 대한 어떤 비판을 굉장히 세게 이제 한단 말이죠. 그게 아마도 너무 강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지지층 결집에는 당연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중도층에게 도움이 되겠느냐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2단계에서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공식선거운동 들어갔어요. 뭐 22일이죠. 그 기간에 중도층을 포섭하기에는 이미 공약으로 다 얘기했고 이미 다 설득이 끝난 가운데 시작부터 그러진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한 3, 4일 전부터 굉장히 더 세시 집토끼들을 그 투표장으로 얼마나 끌고 나오냐가 더 중요하다.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닐까 봐요. 저는 약간 반대로 초자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초조해서 강한 오딕이 나온다. 예. 그렇죠. 왜 그러냐면 선거는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층을 잡는 싸움이에요. 자기 지지층은 이미 찍을 사람이거든요. 그럼 중도를 지금 중도에 있는 예를 들어서 뭐 한 10%가 될지 15%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을 한 표라도 잡는 게 중요한데 뭐 사실은 이 선거 과정에 저희들도 뭐 언론에 불만이 많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뭐 민주당이 천병이고 뭐 어떻게 손보겠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언론하고 맞서지 않거든요. 그 보통 그런 워딩인데 굉장히 발언이 세요.
저는 그게 아마 좀 최근에 뭐 지지율이라든지 이런 게 좀 붙기도 하고 그다음에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윤석열 후보가 지금 여지껏 선거운동 흐름을 보면은 본인이 좀 위기에 처하거나 지지율이 빠질 때 이제 우측으로 항상 이동을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지금 윤 후보님 그 여러 가지 메시지를 보면은 일단은 좀 동의하기 어려운 메시지들이 나가는 게 있어요. 뭐 그 민주당이 뭐 집을 사면은 사람들이 집을 사면 보수화되기 때문에 집값을 올려서 집을 못 사겠다라든지 예. 그리고 지금 최근에는 또 2, 3일 전부터는 계속 머슴 운동권이라고 그래갖고 그 586 민주당이 586을 아주 그냥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듯한 대먹지 못한 머슴 막 이런 예. 말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층의 결집을 더 끌어내기 위한 걸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좀 혐오스러운 발언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표심 아직 그 결정하지 못한 표심들이 결국 여성층이 많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층이 볼 때는 굉장히 저런 사람이 국정을 맡았을 때 품격이 과연 있을까 이런 격정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안 하지 않을 수 없게 자, 된다. 반론. 아니 격을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됩니까? 다 안 해도 아시잖아요. 예, 그 얘기하긴 그렇고 이 시점에서 제가 뭐 상대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싫습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후보가 뭐 초조해서 그렇다든지 그런 얘기도 이건 합리적이지 않아요. 후보가 굉장히 유세하시는 걸 보세요. 그 초조한 사람이 그런 표정과 그런 제스처가 나옵니까? 굉장히 그 군중들 모이신 분들하고 교감하면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본인의 감정의 발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코로나가 과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냐. 그 오늘 9시에 발표된 확진자 수가 20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제가 실시간 코로나 확진자 숫자를 보고 있는데 오후 7시 7분 현재 어제보다 11만 4천 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또 최대치를 경신했거든요. 26만 명이 훌쩍 넘었는데 이 속도면 30만 명도 오늘 하루에 기록할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혹시 어르신들 투표장에 나가는 걸 좀 꺼려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국민의힘에서 할 것 같아요. 사실은 하죠. 그래서 사전 투표 빨리 하시라 하루라도 빨리 하시라 한 게 저의 사실은 진짜 속마음이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투표로 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들이라면 본인이 진짜 몸이 안 좋아서 어떻게 안 돼서 안 가시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뭐 20만이었다가 뭐 200만 명 된 것도 아니고 예. 큰 영향은 없으리라고 저는 기대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 관련한 거는 저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윤석열 후보가 그 계속 그 여론조사에서 우위를 점했던 거는 60대 이상층이 거의 60%에 가까운 지지를 보였기 때문에 우위를 점할 수도 있었는데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좀 생각보다 심각해지는 것 같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한 이 부실 관리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론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 부실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나도 나가기 싫다라는 생각이 또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60대 이상층에서 그러니까는 투표율이 1, 2%만 떨어져도 상당히 좀 불리한 국면으로 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어제 JTBC 보도, 오늘 또 여러 매체에서 JTBC 보도를 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성남시장 시절 첫 수행 비서가 대법원 재판 로비를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이 보도 내용인데 국민의힘은 당연히 이걸로 공격하는 상황이고요. 민주당 봤을 때 이게 그 표심에 영향을 미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팩트 체크를 저희 했는데요. 아마 두 분이었죠. 백모 씨랑 그다음 임모 씨였는데 백모 씨 같은 경우에는 뭐 2016년 이게 그만뒀는데 이제 이게 2020년 대화잖아요. 예. 이미 이제 관련 없을 때라서 관계 없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백모 씨 경우도 임모 씨 경우도 그동안 계속 활동을 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 이제 권순일 대법관하고 물고 늘어지는 것 같은데 예. 저도 사실은 뭐 변호사니까 그 당시에 상황을 잘 아는데요. 1심에서 무죄 받고 2심에서 유죄 받았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이게 과연 토론회 중에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토론회 중에 한 말이 과연 이게 허위 사실로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허위가 아니냐고 판단할 거냐 이게 굉장히 쟁점이 됐습니다. 법조계에서 쟁점이 돼서 이거 미리 알았다 그러는데 사실은 변호사들한테는요 미리 알려줍니다. 며칠 정도에 선고한다. 그리고 심리가 지금 그 당시에도 7대 13명 했으니까 7대 5냐 8대 4냐 이 논란이 있었거든요. 예. 그 논란이 있어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바였다. 무슨 뭐 없던 사실 나온 게 아니라서 큰 문제는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안 된다는데 동의하십니까?
아니 지금 이 이슈 관련해서는 국민들께 이렇게 딱 정해진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대장동 관련해서는 뭔가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재명 후보가. 그다음에 대법관 관련해서도 뭔가 대법원 무죄 판결된 게 파기환송된 게 뭔가 또 연관이 있다. 이렇게 이미지가 그려져 있는 거지. 이거 뭐 나왔다고 해서 또 뭔가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다만 지금까지 국민들께서 가졌던 어떤 그 사건에 대한 이미지와 별로 그렇게 벗어나는 게 아니어서 오히려 더 그걸 강화시켜 주겠죠. 예. 그 정도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자, 이 보도는 선거 이틀 앞두고 나왔고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은 선거 3일 전에 나왔는데 김만배 씨 육성 보도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부산저축은행 부실대출 사건 관련을 봐줬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알려진 거와는 달리 대장동에서 공공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서 우리가 요구를 했다. 이 내용인데 이것도 어떻게 이건 영향이 있을까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큰 그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은 김만배 씨가 제가 요 얘기는 할게요. 이 보도 이게 녹취된 게 9월 15일이잖아요, 작년에. 예. 근데 보도가 9월 10날, 12일, 13일 뭐 이럴 때 나와요. 그런데 이거를 그래서 자기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을 불러다 한 거라고 저는 봐요. 이거 지금 그 신모 씨라고 언론노조 위원장 했던 분이 그냥 내가 아는 후배여서 걱정돼서 갔다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뉴스타파라는 데서 급여를 받고 뭐 취재 역할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기자 역할을. 그러니까 이건 사후에 자기들끼리 얘기한 거죠. 뭐 증거를 남기려고 한 건지 몰라도. 그리고 보면은 이 내용이 좀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 이 봐줬다고 하는 윤석열 후보가 수사하면서 봐줬다고 하는 조모 씨에 대해서도 하는 얘기는 조모 씨는 검찰 수사에서 분명히 조사받을 때 윤석열 그 당시 검사를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만배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냥 뭐 가서 뭐 커피를 마셨다는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런 진실의 신빙성 같은 것도 국민들이 다 아시리라고 봐요. 김만배라는 분이 법조 기자를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는데 결국 국민들 눈에는 머릿속에는 그냥 법조 브로커 정도로 아마 인식돼 있을 거예요. 예. 사실은 많은 그러니까 대장동 관련 이슈가요. 뭐 윤석열 후보의 플러스는 아니에요. 근데 이재명 후보한테 마이너스였잖아요. 제일 부정적인 걸로 봤으면 선거 기간에 대장동이었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한 이제 오해가 많이 풀리는 과정이었다. 왜냐하면 공산당이라 했다. 돈을 하도 많이 뺏어가가지고 원래 안 내도 되는 돈 250도 가져가고 배수구도 설치하고 터널도 뚫어라 이랬거든요. 터널도 몇백억 들어간 겁니다. 그 부분이 일단 오해가 해소된다. 그래서 최근에 SNS 보면 미안하다, 죄송하다, 내가 오해했다 이 얘기도 있고 대장동 문제에서는요. 저는 국민의 해명 보고 참 재밌었어요. 만난 적 없다. 누가 만났다 그랬습니까? 봐줬다 그랬지. 예. 실제로 중수 과장이 이런 브로커 정도 직접 수사 안 합니다. 그 밑에 박모 검사가 수사했다는 거잖아요. 그 박모 검사가 커피 타주고 봐줬겠죠. 그러면 윤석열 어떻게 해명했어야 되냐면 그때 의사 결정을 윤석열 그때 중수 과장이 했을 거 아닙니까? 윤석열 우리 후보가 봐준 적 없다. 그리고 박모 검사가 커피 타준 적 없다. 이렇게 해명해야 되는데 윤석열 후보가 본 적 없다 그랬어요. 그거는 해명이 전혀 다른 거죠. 핵심은 그 당시에 이런 조사도 받고 통장까지 다 조회하고 10억을 그 대출 수수료 받았는데 왜 처벌을 안 했느냐. 그 얘기하는데 본 적 없다. 누가 봤대요? 봐줬냐 안 봐줬냐 그 답변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윤 대변인의 반론 한번 듣고 현 대변인은 제 반론 듣고 요 전체적으로 이인영 소장이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요거요? 예, 요 문제. 아니 후보가 뭐 만난 적 없다라고 한 거가 왜 봐줬느냐에 대한 답변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전형적으로 그냥 말꼬리 잡는 거예요. 그때 부산저축은행 사건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제가 변호사는 아니지만 그냥 외워버렸어요. 그 단일 금융 사건으로 가장 큰 당시까지는 지금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까지는 10년 전에 제일 큰 사건이었어요. 수사 인력이 133명. 그다음에 참고인으로 피조사인 조사받으러 온 사람이 3,387명. 그다음에 기소된 사람이 전부 다 합치니까 117명. 너무 큰 사건이었어요. 자, 사건의 본질은 부산저축은행 대주주가 설립한 페이퍼 컴퍼니에 해서는 안 될 불법 대출을 했다는 거를 잡아내기 위한 수사였어요. 그게 본류예요. 근데 지금 봐줬다고 지금 자꾸 주장하는 조우형이란 사람은 그때 참고인으로 들어와서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부른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다른 여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왜 그때 안 했느냐는 얘기인데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지금 이 수사하는데 왜 곁다리에 있는 거를 그걸 또 다시 파서 하라는 얘기인데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 자, 그럼 인지를 하고 있었느냐? 그것도 불확실한 거예요. 모른다는 거죠. 지금 참고인으로 들어온 사람의 여자를 거기서 어떻게 추가를 하겠습니까? 이 본 범죄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 예, 제 반론.
지금 저는 일단 이 진술조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되게 궁금하고요.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검찰 진술조사였는데 당연히 뭐 조사받는 사람이 내가 만나서 윤석열 후보가 봐줬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리는 없는 겁니다. 윤석열 후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일반 대출, 그러니까 개인을 상대로 한 일반 대출이어서 안 했다 이랬는데 PF 대출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업 보고 대출해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보다 이 당시 부산저축은행이 1,100억 정도 되는데 대출 이보다 적은 금액도 수사해서 브로커들 처벌한 사람 많습니다. 맞는데 10억이나 받은 사람 처벌이 안 받았단 말이죠. 근데 2015년에 수원지검에서 처벌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김만배가 얘기하잖아요. 나한테 찾아왔더니 내가 박영수 변호사 소개해줬다. 그리고 박영수 변호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오면 된다더라. 근데 그 얘기를 남욱도 얘기하고 다른 사람들도 다 얘기하잖아요. 이거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얘기 하는 게 아니죠. 봐준 게 맞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이 대장동 이슈가 이쪽에 김만배 씨를 포함한 이쪽의 이야기들 맞춰보면 좀 일관된 흐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미 대장동 이슈는 그 진영, 그러니까는 그 자기가 지지하는 후보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강화하는 그런 이슈로 이미 변질되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새로운 이슈가 나와도 지금 현재 이제 마지막 표심을 정해야 하는 부동층에게는 크게 영향을 주기 어렵다. 아마 부동층 스스로가 이 이슈가 나오면 귀를 일단 닫아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이슈는 오히려 남은 하루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슈가 되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만약에 선거가 정말 초박빙으로 해서 50만 표 이내에서 승패가 가름이 됐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이거는 양쪽 다 이 문제를 다시 들고 나와서 특검을 통하든 뭐든 다시 한번 2차전이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10초만 얘기할게요. 예. 아니 대장동 갖고 딱 요 얘기만 할게요. 그때 대장동 사업할 때 윤석열 후보는 댓글 사건 때문에 좌천돼서 지방에 있었거든요. 이때 윤석열 후보가 무슨 성남시장을 했습니까? 경기지사를 했습니까? 무슨 결제 서류에 사인을 했습니까? 절대로 관련 없다는 알겠습니다. 거예요. 5초만 할게요. 예. 부산저축은행 수사할 때 중수이 과장 수사 책임자였죠. 알겠습니다. 자, 현재 이은영 소장도 이제 뒷방송 때문에 일어서야 되는데 투표율 예측 한번 합시다. 최종 투표율. 저는 이제 처음에 예측은 75에서 77 정도 했는데요. 예. 80을 터치할 수 있겠다. 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상황에서 이제 이게 투표율이 더 높아지면은 저는 아마 지금 이재명 후보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투표 의향 조사를 보면은 본 투표 때 국민의힘 지지층이 훨씬 더 많이 하겠다고 예. 하거든요. 거의 60% 같이 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 쪽에서도 한 번 더 끌어올리는 작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같이 이제 상승작용이 일어나면 80까지 찍을 거고 그게 좀 부족하면은 결국에는 승패가 좀 다르게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지난번 그러면 뭐 박근혜 문재인 붙었을 때 또 네. 지난 바로 직전 대선 문재인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때보다도 더 나올 거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오, 상당한데요. 알겠습니다. 자, 네. 그러면 이정 소장 여기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 자,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나머지 두 분과 이제 저희가 한 6분 정도 남았네요. 8분 정도 남았네요. 조금 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한번 투표율 예측 한번 해보죠. 몇 %까지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현대? 저도 80 넘을 것 같습니다. 80 넘어요? 80 정도. 80 정도. 네. 예. 왜냐하면 지난번에 문재인 박근혜 2012년에 했을 예. 때는 사실 사전투표가 되기 전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사전투표가 완전히 자리 잡기 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 대선 때는 어느 정도 이제 승패가 결론 나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투표 77% 정도 됐지만 근데 지금은 이제 초박빙이거든요. 양측에도 최대한 결집할 거고 사전투표율도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코로나 상황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투표 안 나올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코로나가 어느 정도 뭐 독감 정도 수준이다. 대부분 아마 어르신들은 3차까지 거의 다 맞았거든요. 그러면 투표할 사람들은 다 한다. 그러면 보통 한 80 정도 나온다고 본다 그러면 저는 뭐 그 정도 육박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투표율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은 사인을 어디서도 보지 못해요. 저는 사전투표를 높았다는 거는 단지 사전투표 제도가 정착을 했고 편했기 때문에 투표할 사람이 먼저 했다는 거지 조삼모사. 그게 무슨 전체 투표율까지 연결되는 어떤 중요한 변수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 그냥 예년 수준 그래서 75.8이 박근혜 대통령 됐을 때고 77점 몇인가요? 예. 그게 이제 지난번인데 뭐 그 중간 한 76, 77 그 정도 예상합니다. 70% 중반 정도 네. 나올 것이다. 그 투표율이 높고 낮음에 따라서 유불리가 있을까요? 저는 전혀 그 예상 전혀? 못한다고 봐요. 야, 예상은 못한다. 아니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역대적으로는 뭐 투표율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게 박근혜 때 빼고. 예. 그걸 증명을 하려면요 똑같은 투표율이 올라갔을 때와 적었을 때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만들 수가 없잖아요 모형을. 제가 보기에는 저는 좀 반대로 봅니다. 아마 투표율이 높으면 좀 유리하다고 보는데 왜 그러냐면 이재명 후보한테 유리할 것이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동안 이제 통상 민주당 쪽이 높으면 유리해왔는데 이제 그거에 대한 반론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2030
2030이 어찌 보면 투표를 하냐 안 하냐에 따라 가지고 투표율이 높거나 낮았는데 과거에는 2030이 민주당 지지다가 지금은 아니다.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이제 국민의힘 반박 논리인데요. 근데 사실은 그 20대 남성이나 이분 정도들은 굉장히 이제 뭐 SNS 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론조사 정치 굉장히 고관여층으로 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과표집이 된다고 보는데 최근에 가장 캐스팅 보트는 누가 뭐래도 지금 2030 여성들이거든요. 근데 투표는 그분들이 더 많이 해왔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최근에 움직이는 흐름으로 본다 그러면 그분들이 여론을 어디로 가느냐가 굉장히 좌우할 것 같은데 그래서 투표율이 좀 높아진다 그러면 아마 여성들이 투표를 더 많이 할 것 같고 여성들이 투표를 하는 쪽이 그래도 조금 지금 민주당 쪽으로 오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투표율이 높아질수록 민주당 쪽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저도 투표율이 높아지고 이대남들이 대거 투표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 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네. 10년 전 대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투표율이 그 전 대선보다 막 오전부터 조금씩 더 높아지니까 저희가 진다고 생각했어요. 예. 투표율 높아지면 저희가 진다고 예. 아예 가설을 세웠거든요. 예. 72를 넘으면 우리가 진다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최종 75.8%였거든요. 근데 뭐 초상집이었다가 나중에 이겼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작동 안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당시에 민주당은 오전, 오후 난리 났죠. 난리 났었죠. 이겼다고. 네. 갑자기. 근데 그 당시 기억하시겠지만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여론조사에서 이긴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이기가 없었죠. 계속 밀제는데 지금 이번 선거는 보시면 지금이랑 알겠지만 똑같네. 아니죠. 이번 선거를 보시면 알겠지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여론조사 기관마다 조사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다른 상황이죠. 제가 알겠습니다. 요 얘기 할게요. 예. 중앙선관위에 지금 등록된 그 선거 그 관련한 여론조사가 한 700 몇 개 되더라고요. 예. 그냥 800개라고 보고 딱 보니까 750승 한 10무 40패 정도 돼요. 예, 이걸로 대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은 선관위가 철저한 준비를 약속한 만큼 아마 확진자 투표에 대해서 논란이 좀 없을 걸로 보는데요. 또 그렇게 돼야 되고요. 근데 어쨌든 확진자 투표 부실 관리 문제가 떠올랐기 때문에 혹시 선거 결과가 나고 진 쪽에서 이걸 빌미 삼아서 또 부정선거 또 승복하지 않는 그런 걸 걱정하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아유, 뭐 그러면 안 되죠. 이게 저희도 저희 입장에서야 지금 선관위나 어떤 선거 주무장관이 저 행자부 장관이니까 이 선거 부실 관련해서 저희가 항의하는 입장이긴 한데 저희가 부정선거라는 말 한 적 없습니다. 그리고 뭐 결과가 어떻게 나올 건 간에 선거 결과를 이걸 가지고 하는 그런 의식 가지고 있는 분 그렇게 많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예. 않아요. 저도 그러면 안 된다고 보는데요. 예. 윤석열 후보가 거친 말 중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공작에 능한 사람들이 국민의힘 지지층을 분열시키려는 회책이다. 무슨 마치 부정선거 의혹을 가진 보수층 유권자들에 대한 분열책이다. 마치 뒤에서 뭔가 공작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말아야죠. 후보가 이런 얘기 하기 때문에 음모론이 나오고 이게 나중에 불복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몰라도 후보는 예. 이런 얘기 하면 자, 안 됩니다. 여기 정리하고요. 자, 투표 전날 마지막 방송이니까 두 분에게 각각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지층이든 중도층이든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후보 뽑아달라고. 여당 후보부터 먼저 할까요? 네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코로나가 2년째 지속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어렵고요. 경제 위기고 어쨌든 국내적으로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이겨내기 위해서는 직접 일을 해본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 아시다시피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지내면서 공약 이행률 90% 이상으로 일로 성과를 내왔습니다. 성남시 잘 사는 도시 만들었고 경기도 살기 좋은 도로 만들었습니다. 일로 승부를 걸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돌파할 수 있는 경제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후보 이재명 후보를 꼭 찍어주시고 힘든 상황에서 사실은 내일 선택이 우리 국민들에게 앞으로 5년을 결정합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앞으로 5년을 결정한다. 그리고 여러분의 후손 자식들도 삶을 결정한다는 걸 명심하시고 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윤희석 대변인 똑같이 1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벌어진 거 현 정부의 책임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국민들 서로 갈등하고 나뉘어지고 반목하고 있습니다. 일단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이 상황을 극복을 하고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시점인데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정권 교체를 통해야 되고 공정과 상식으로 상징되는 깨끗한 윤석열 후보가 정권을 새로 맡아야 한다는 것에 국민들께서 동의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고 해서 자꾸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무능을 강조하시는데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8년과 경기지사 4년간의 성과는 그렇게 큰 평가를 받지 못한다는 거 대장동 의혹으로 잘 알고 계시라 믿고 국민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네, 두 분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똑같이 50초씩 했습니다. 제가 1분씩 드렸는데 50초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자, 내일 투표 날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뭐 후보도 그렇고 각 당도 그렇고 할 일은 다 한 것 같고요. 결과를 겸허하게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두 분도 몇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누구 손을 들어줄지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예,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여기서 보내드리고요. 예, 지금까지 현근택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윤희석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